일본 편 2편 하겠습니다. 중간에 방송이 끊겼네요. 그래서 2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덴노 정권이 있었고, 귀족하고 외척으로 쇼가감, 후지와라 가문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봉건제고, 장원들이 막 커지고 막 이제 혼란한 시대가 막 왔었어요. 그래서 뭐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장원끼리 뭐 토지 경쟁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귀족은 귀족대로 또 뭐 경쟁이 있고 뭐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보디가드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어가지고 무사들을 써야 되겠다. 여기서 무사들이라는 거는, 사무라이라는 거는 어떤 뭐 계급 뭐 이런 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애들이 이라는 거야. 그냥 깡패 같은 애들인 거야. 그냥 어디서 보니까 싸움을 잘하네, 그런 애를 갖다 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출신 뭐 이런 게 없어. 출신이라는 걸 따지지 않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농민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지. 토지를 잃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귀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 직업이 없던 사람들 중에서 싸움을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무라이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장을 해서 자기 장원을 조금 보호를 해야 되겠다. 서로 뭐 다툼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사무라이가 출현을 한 거야, 이 덴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가 혼란한 자원이 일어나서 사무라이라는 그런 걸 키워주게 된 거죠. 사무라이의 출현이 된 거죠.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장원이 경쟁을 서로 무법지대가 되면서, 중앙 집권 약화가 되면서 서로 막 자기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내 장원만 부자가 되면 되고, 서로 뺏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부시 사무라이가 그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세력이 커지면서 그 사무라이 중에 하나가 정권을 가져가는데, 그게 가마쿠라 정권이에요. 가마쿠라 정권. 가마쿠라가 겐지 가문인데, 가마쿠라하고 무로마치까지는 이게 혈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다 혈연 관계가 있어서 덴노 혈연 관계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덴노는 없애질 않는다. 이때는 이 덴노 귀족일 때는 약간 덴노가 허수아비기는 하지만 앞에 그 옷으로 그래도 앞에 표면적으로 내세웠는데, 이 부시 정권 때는 덴노를 아예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지만 없애지는 않아. 그래서 이때 부시 정권, 막부일 때는 덴노라는 게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고, 이때는 그나마 이름이라도 있었지만, 바지 사장이라도 됐었지만, 여기서는 바지 사장도 못 해먹던 때였는데, 근데도 없애지 않은 것은 무로마치 막부까지는 그래도 혈연 관계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에도 막부로 쭉 오다가, 에도 막부가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라고 보면 돼요. 조선시대 마지막 전근대 왕조 비스무리한 거,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다음에 메이지 정부가 오는데, 에도 막부는 도쿄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이 에도 막부는,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 전에 또 전국 시대거든요. 전국 시대일 때는 이 또 덴노랑 혈연 관계가 없었던 때여가지고, 이때는 덴노를 없애버리려고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전국 시대 때가 뭐냐면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한 그 세 명의 유명 영웅이 있잖아요, 일본에. 이거 소설도 많고 이거 회자가 많이 되는 사람인데,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임진왜란 이렇게 풍신수길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한 토쿠가 이에스, 이게 에도 막부를 연 사람이에요. 이게 에도 막부. 이게 신라계라는 거지, 신라계. 이쪽 사람들은 하여튼간에 그
덴노랑 혈연 관계가 없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나는 덴노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까지는 다 혈연 관계가 있어서 덴노를 없앨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덴노 귀족일 때는 다 여기서 된 거고, 막부 정권일 때는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덴노 귀족일 때는 여기였는데 부시 정권일 때는 한 번 갔다 가마쿠라, 그 다음에 무르마치 교토 다시 왔다, 다시 도쿄로, 이렇게 에도 막부로 갔다 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중요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메이지 정부는 이쪽에 사스마 변하고 조술 변하고 이쪽에서 이쪽 출신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전국을 정권을 잡은 게 메이지 정부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쪽이잖아요. 이쪽이 다 백제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신라기고, 신라기에는 에도 막부가 한 번이고, 그러니까 이 신라기일 때는 조선이 신라기잖아요. 그래서 조선하고 관계가 좋았고, 이쪽이 정권을 잡을 때는 백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정한론도 나오고 이런 거고,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이런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도 막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신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조선의 통신사를 요청해가고 통신사를 12번이나 보냈고, 이게 관계가 좋았다. 왜냐? 신라기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일본에서 비용을 다 댔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했다는 거.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봉건제 국가예요. 봉건제 국가. 항상 봉건제 국가였어요. 에도 막부 때도 봉건제 국가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중앙 집권이 된 거예요. 그때 처음 중앙 집권이 된 거고, 전국을 통일했다 그래도 그거는 봉건제로서 통일을 했다는 거지, 완벽하게 중앙 집권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스바변하고 조스변이,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무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 군인을 갖고 있었던 거,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중앙 집권이 되면 사병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병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다 에도 막부도 무조건 다 봉건제였어요. 근데 고려도 봉건제였어요. 고려가 어떻게 봉건제였느냐? 고려 거란 전쟁,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유명하잖아요. 아니, 현적이 고려 거란이 쳐들어갖고 피난길을 가잖아요. 피난길을 가는데 무슨 군인들이 다 도망가지 않나. 그 가는 데마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지 않나. 응?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왕인데 어떻게 자기 나라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살해 위협을 받아? 응? 도대체 이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조선에서는 이게 절대 없었던 일이거든요. 고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고려도 봉건제 국가였다는 거고, 왕권이 강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지역에 각자의 왕이 있었고, 왕권은 약해가지고 얘네들 눈치를 많이 봤다는 거지. 그래서 왕건이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대잖아요. 그리고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청나게, 호족들하고 결혼을 많이 한 거는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나마 그걸로 해서 버티게 되는 거지. 고려도 봉건제 국가였던 거예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는 조선이 되었을 때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데,
그때는 사병도 없다. 사병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해. 사병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를 다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 관리 내려보낸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사병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병이. 그러면 중앙집권국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봉건국가였다. 계속 고려가 봉건국가였으면 신라하고 뭐 그 전에 다 봉건국가였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봉건제 국가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남아있느냐.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일본의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분산되어 있어. 여기는 이거는 지금 도쿄 지역이고 여기는 교토 지역, 오사카 교토 지역인데 그거 외에도 뭐 유니클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토요타가 여기, 토요타가 나고야에 있어. 제일 중요한 토요타. 뭐 히타치 뭐 지금 뭐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이건 뭐 봉건제 전국시대 보는 것 같아. 그쵸? 그 일본에서는 대기업 들어가는 걸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너무 많고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도 대기업 큰 기업 분포를 보니까 와 이거 어마무시하게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봉건제 국가였다라는 거 도시 국가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도시 국가였다라는 거지. 1871년에 프로이센이 독일을 했는데 통일이 늦은 만큼 자체적으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봉건제 국가, 도시 국가가. 이게 이렇게 역사적 결과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바이에르 다 그냥 전국 뭐 흩어져 있죠. 이탈리아도 그러네. 이탈리아도 통일이 1871년으로 통일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 전에 다 도시국가였다는 거예요. 봉건제 국가였다는 거예요. 여기 뭐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지는 모르겠어요. 봉건제 국가라고 중앙 왕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하여튼 뭐 봉건제 국가, 도시국가 같은 거였다라는 거지. 이게 통일이 늦으니까 그 전에 이때까지 각 도시국가, 지방 국가가 엄청나게 경쟁하고 발전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결론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다 있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통일을 완전한 중앙 집권 국가를 1392년에 이루어냈어요. 진짜로. 고려는 봉건제 국가였다고 말씀드렸죠. 1392년에 중앙 집권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방을 키워줄 필요가 없는 거지.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에 무슨 기본 바탕이 되는 걸 만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지방이 커지는 거를 오히려 막았을 거야.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쭉 흘러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지. 지방을 계속 발전을 방해를 했을 거란 말이지. 이 수도권에서 왕조.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 통일이 너무 빨랐더니 수도권만 발전이 일어나고 지방 발전은 하나 더 일어나지 못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의사결정을 다 하는데 여기에 자원 배분은 안 해주니까. 자원 배분을 왜 해주겠냐 이거죠. 영국이 섬나라인데 이제 일본하고 비교할 때
영국 섬나라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인지 국가가 4개예요. 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영국 편은 제가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지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개로 갈라져 있는 거는 맞을 텐데 하여튼 4개의 국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도 강대국이 되었어. 그 희한해. 그죠? 근데 일본도 여기 중간에 일본 알프스가 있어서 분절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틀리다고도 그랬고 사이도 안 좋다고 그랬어요. 사실. 응? 그 산맥이 이게 3,600m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나라가 2개로 분리돼도 전혀 이상치가 않아요. 솔직히. 나라가 분리돼도 뭐 각각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사실은. 근데 2개의 국가가 안 되고 지금 분단이 안 되고 있다. 왜 이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영국에는 영국 황실이 있는 거구나. 영국 황실이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 신토가 필요한 거구나. 이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이 이거 천황 덴노를 전면으로 내세운 거 아니야? 신토를 전면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메이지 정부. 이게 누구야? 얘네 작품이냐? 얘네들의 작품이에요. 얘네들이 이 나라를 전체를 먹으려면은 완전히 지금 기퉁이 있는 애들 아니에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분권적인 분권적 국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동서로 너무 이렇게 갈라져 분절돼서 2개 나라로 분류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이거를 신토로 꽉 잡은 거지. 천황이 덴노라는 신토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 그래서 향후에 2개의 나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일본은 2개의 나라로 분리될 수 있다. 천황 덴노에 대해서 우리가 덴노가 뭐가 필요해? 우리 덴노 싫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그건 아무래도 동쪽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언젠가 하는 계기가 온다고 그러면은 나라가 2개로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약점이 있다. 그거를 우선은 이것이 일본 신토로 맡고 있다. 일본이 엄청나게 지금 좋은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데 이 단점이 지금 하나 유일한 단점이 있다.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유럽에는 아까 신토가 있고 영국 황실이 있는 것처럼 유럽에는 그렇게 했지만 교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까지 들게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나마 계속 나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느슨한 연대를 하고 있는 교황의 존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절대왕정, 프랑스 절대왕정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영국 얘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 뭐 스페인 얘기도 하는데 뭐 프랑스 얘기를 하면 이 절대왕정이 저는 완벽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앙 집권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 집권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건 절대왕정은 뭐 상비제하고 관료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앙 집권이 완벽하게 되려면은 사병이 없어야 돼. 사병.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때도 계속 봉건제였어. 봉건제. 영국은 확실히 봉건제였고 나머지 국가도 다 봉건제였고 프랑스도 봉건제인 것 같아. 이게 관료제도 일부 있었던 거고 상비군이 일부 있었던 거지 사병이 없고
지방 그 귀족들이 그 봉건 영토가 없었다? 그거 장원이 없었다?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완벽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절대 왕정이긴 하지만 봉건제다 기본적으로는. 음? 기본적인 봉건제 국가야. 봉건제 국가. 그래서 봉건제를 하자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는 봉건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다 고만고만한 나라에다가 봉건제 규모로도 경쟁을 해도 산업 사회 초기이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나라에다가 깨어 있는 나라가 앞서 나가면 돼. 문명을 받아들여 앞서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문명이 다 전파가 다 됐고 국가 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국가가 유리하냐면 자본을 크게 축적해서 모을 수 있는 국가. 그래서 산업을 크게 일으켜서 이런 국가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봉건제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체는 개방성이라는 거지. 개방성. 봉건제가 그때 이겼던 거는 개방성, 남의 그 문명을 문명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성이 중요했던 거지. 지금에 와서도 봉건제로 가야 된다. 그게 핵심 경쟁력이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개방성이 중요해. 개방성. 그래서 사스마본하고 조슈변하고 이게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 조슈 사스마본 메이지 정부 핵심 인원들이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그래서 몇 년간 가서 유학하고 배워하고 문명을 연구하고 와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만든 거 아니에요. 개방성에 있다. 배워야 된다 이거죠. 응? 열어놔야 된다. 항상 열어놔고 배워야 되고 정보에 민감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게 그때 뭐 우물안 개구리였어. 왜 우물안 개구리였냐? 중앙 집권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거야. 중앙 집권이. 봉건제 다음에 중앙 집권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중앙 집권이 잘 돼가지고 너무 일찍부터 중앙 집권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이 성공한 나라고 전 세계로 다른 나라는 중앙 집권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한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양은 그 절대 왕정이 완벽한 중앙 집권이 아니었어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봉건제 국가였어. 개별적으로 그래서 다 그 경쟁을 하고 개별적으로 개별 그 장원 국가 그 도시 국가들이 경쟁을 하고 막 서로 그랬던 거지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었어.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 국가를 너무 일찍부터 잘 해놨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완벽한 거예요. 뭐 내수 시장도 크고 뭐 필요한 것도 없고 너무 완벽하고 뭐 세계 문명이 제 1등이었으니까 뭐 중국이 외부의 문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거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랬다는 거지. 1등이었던 거 맞는데 그래도 계속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안 받아들였다. 원래 교역도 많이 하고 뭐 당나라 때 이럴 때는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물 안에 갇혀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중앙 집권이 실패를 불렀다. 너무 성공적인 중앙 집권이 실패를 불렀는데 왜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아편 전쟁이라는 수모를 당한 거 아니에요. 수모를 당한 거고 너무 오랫동안 1등이었지만 전 세계 1등이었어도 우물안 개구리로 오래 지내다 보면 이 꼴이 나는데 지금 이걸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브루튼 우주 체제를 없애버린다. 자기가 지금 자기 빼고 미국 빼고 다 브루튼 우주 체제 하는데 자기가 빠지는 거지.
자기가 우물 안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블래튼 우주 체제를 없애냐고. 자유무역 체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빠지는 거지. 자기가 우물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중국이 했던 거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꼴이라니까. 아니 기존에 바이든이 중국을 지금 배제시키겠다. 중국을 지금 우물 안에 넣겠다라는 그 전략이었는데 그거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중국을 배제시켜야지. 어떻게 자기가 배제 당하냐 시키냐고. 자기를 배제시키냐고. 어떻게 멍청하게. 자기가 우물 안에 들어가면서 무슨 멀로주의고 뭐 아유. 우물에 들어가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중간 선거는 망했다고 봐야죠 뭐. 이거 블래튼 우주 체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만드는 것도 시간이 너무 걸려갖고 그것도 지금 빨리 만들고 싶기는 한데 그거 만들 예정이고요. 기타 내용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너무 완벽해. 지정학적으로 너무 완벽한데 하나의 약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또 하나의 약점이 또 하나 있네.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본이 이 4개의 지각판에 딱 걸려 있네. 그래서 태평양판, 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에 딱 걸려 있어가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약점이 있고요.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저번에 영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왜 안 끝내주냐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그 목적이 독일의 경제 구조를 좀 약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하나 있다.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상대성, 지정학은 상대성이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국력이 강해지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편 경쟁자의 국력이 약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상킹고타이가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상킹고타이가 에도막부가 이 봉건제잖아요. 에도막부가 모든 전국의 그 다이묘를 관리할 수가 없어. 이게 완벽하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잘 썼는데 에도막부가 전국의 다이묘들한테 1년은 에도에 와서 살아라. 1년은 지방에 가서 살고 그리고 처하고 자식은 에도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번에서 막 에도로 1년에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행차가 이렇게 길게 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먹고 마시고 가다가 먹고 하니까 중간에도 또 자야 되고 이러니까 중간에 또 부자를 만들어주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에도에 와서도 이 많은 인원들이 또 먹고 마시고 해야 되니까 또 돈을 또 많이 써야 되죠. 또 처하고 자식도 거기 있으니까 또 돈을 많이 써야 되죠. 이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인원 그거 다 먹고 먹이려면 얼마나 돈을 써야 되겠어. 그래서 이게 지방의 다이묘들의 재정을 엄청나게 갉아먹는 제도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다이묘들이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부를 축적해서 커지면은 나를 치러 온다 이거죠. 그래서 경쟁자의 힘을 갉아먹는 이런 정책들이 상대성 이론이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상대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이걸 하면서 부작용이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은 아닌데 이상한 효과가 일어났는데 상인 계급인 조인이 엄청 커졌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많이 써야 되죠. 또 에도에서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상인 계급이 많이 커지고 또 에도막부를 하면서 사무라이가 몰락하거든요. 사무라이가 칼은 차고 있지만 거의 문인 역할을 해요. 그냥
우리나라 양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많이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무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지. 그래서 그 사무라이가 몰락을 해요. 에도 막부 이후에 사무라이는 몰락을 하는데 일부 사무라이 중에 하급 사무라이들 중에서는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상업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아니 행정관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냥 전문 행정관으로 각 막부에서, 그 막부가 아니라 각 번에서 행정관, 공무원이죠. 그런 거. 그다음 농업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일부 사무라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상인들이 또 신분 욕구가 있어서 사무라이랑 결혼을 하기도 하고, 대릴 사이를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양자로 보내기도 하면서 또 이게 신분 세탁을 하는 또 이게 있어. 그래서 두 계급이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흥, 유럽하고 똑같아. 유럽에 부르주아가 생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자본 축적이 막 일어나요. 이때 자본을 축적한 그 돈 있는 계급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자본 축적이 일어나요. 조금 있으면 산업 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그 기술이 들어오면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르주아가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그 서양 문물이 왔을 때 이걸 바로 기계화를 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으로 바로 돌릴 수 있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연찮게도. 이거는 원래 산킨코타이라고 지방의 그 다이묘들을 죽이려고 만든 그런 제도였는데, 이상하게 다른 효과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상업 계급의 존인이 신흥세력으로 신원하게 부르주아를 만드는 게 됐고, 이게 또 하급 부사, 그 다음에 지방의 봉건제도와 만나면서, 경쟁하는 봉건제도와 만나는 사스마반하고 조슈반에서 신문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의 특징은 이제 정해진 길이 없다는 특징이 있죠. 바다에는 지금 일본의 항구보다는 지금 한국의 부산항하고 중국항은 당연히 뭐 커지는 건 당연하고, 일본항보다는 한국항, 부산항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하나 있어서 한번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국 경험이 있어요. 이 제국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계 전략을 짜고 외교를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원이 틀리다. 일본 애들은 강대국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고, 자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 전략적 판단도 있고, 동남아 어떻게 진출,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아프리카 이런 거, 라틴 아메리카 이런 거 진출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우리도 이런 거를 배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교관 내보낼 때 우리 기본적으로 외교관을 전문 인력으로 안 내보내, 대사를.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내보내가지고 그냥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 이런 제국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을 내보냈으면 좋겠고요. 일본 다카이시가 중국하고 지금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뭐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중국 측 발언도 있었지만, 다카이시는 이거를 당황하지 않고 지지율 상승률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증의원 해상 총선을 해서 다카이치가 만들어낸 국회의원 중의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일본에 이게 제국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걸 차분하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 칼에도 나오는데 차분한 대응을 잘한다는 게 일본의 특징이에요. 나는 뭐뭐를 했는데 실패할 거를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이미 그거는 우리가 고려한 바야. 이런 식의 대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태평양 연군 때도 미국하고 전쟁에서 전쟁을 해서 어떤 전투를 해서 졌다. 그러면 대응이 뭐냐면 우리가 질 거는 예상한 바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야. 이게 당황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국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 이미 경험이 100년 넘게 있다라는 거 우습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거 빨리 좀 우리도 참조할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해외 공장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40%, 약 40%까지 된다고 그러네요. 이거 놀라운 숫자이고 자동차는 뭐 70%까지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30년을 대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일본은 미국한테 엄청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한테. 예전에 러시아 소련하고 대결할 때 일본이 얼마나 중요해? 지금 중국하고 대결하는데 일본이 얼마나 중요해? 타이완 섬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러죠. 일본이야말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2차 세계 막바지에 소련군이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막 내려왔는데 이때 원래는 뭐 급하게 내려올 게 아니었었는데 미국이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니까 이거 일본이 한국 선언하면 큰일 난다. 이거 러시아가 안 들어갔었는데 이거 러시아가 들어간 다음에 한국은 해 이게 러시아 땅이 되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원래 소련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이 맺어 있었는데 급하게 들어오고 또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일본이 멘붕이 왔다네. 멘붕이. 원래 소련이 안 오기로 했었는데 소련이 와버리니까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원자폭탄 때문에 멘붕 온 것보다 소련이 침략한 게 더 멘붕이 많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일본이 몇 수를 앞에 보고 소련이 38소까지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항복을 딱 했다. 이런 걸 적은 뭐 기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후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먼저 기록을 해놓고 그걸 맞이한 게 아니라 사후 기록이었을 가능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천재적으로 일본에서 그렇게 대처를 했다. 항복 후의 상황을 대처를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사후에 각색일 가능성이 높다. 기록이라도 사후에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알고 자랑하듯이 말이죠. 그지 그 사전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망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정신머리가 있다고 일본에서 지금 원자폭탄을 2개 맞아도 우리는 소련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를 덴노를 설득할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생각은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소련의 참전 때문에 급하게 일본도 급한 건 아니지. 일본도 어쩔 수 없다. 항복하자. 그냥 소련이 참전 안 했으면 더 버텼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 때문에 우리가 38선도 막힌 거다. 이건 아닌 거라는 거지. 일본이 엄청 미군한테 중요하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미국 부대가 주둔하면은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에 있는 미국 부대들은 일본 방어용이 아니에요. 일본 방어용이 아니라 교두보야, 교두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교두보. 그런 데지. 작전본부지. 여기가 일본 방어용을 위한 군대가 아니에요. 미군이 이거는 뭐 한국, 중국 뭐 대만 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거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 미국한테도 한국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들. 엄청 주둔 어떻게 하느냐. 한국이 엄청나게 미군이 많이 주둔을 했었어. 미군 기지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방어용이에요. 한국 방어.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을 탈환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한국 방어용이에요.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이 미군이 이 용도로 쓴 거지.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한국편, 나중에 한국 지정학편, 한국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은 이쪽이 약간 평야 지역이단 말이에요. 평야 지역이 이쪽은 산맥이니까 그나마 좀 안전한 편이라고 치면은, 이쪽은 불안정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정학적 국경 이론으로 제가 정리한 거로 말하면 사실은 그거에 의하면 한국은 발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평지 국가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평지 국가의 전 국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한 국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평지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발전하기가 큰 국가가 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도 이만치의 평지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만치의 위험이 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왜? 그에 대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국경이 평지 국가여서 약하기는 한데 그 약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한의 침략 그 가능성이 확 낮아졌다는 거. 이 국경이 얘 때문에 튼튼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쟁 가능성 확 낮추기 때문에. 이것 사실은 뭐 제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제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미국의 우리나라의 발전에 많이 기여를 받고 있다. 이상입니다.